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을 꼼꼼히 짚어보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의 비밀 해동 의혹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이른바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 학자 총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응할지 주목됩니다. 관련된 내용 포함한 전국 현안들 네 분의 여야 패널들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지영입니다. 지역구도 말씀하시죠. 네, 부산 동래구입니다. 네. 이성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저는 동네 정씨입니다. 정광재입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치권은 뜨겁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또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 정부 조직법 등 쟁점 법안 두고 이번 주 여야 대치 더 격화될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5년 8개월 만에 대구에서 동대구역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었는데 먼저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에 7만 명 정도의 인원이 모였다고 하는데 김혜정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제2의 황교안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년도에 당시 자유한국당의 그 황교안 대표가 구구 세력들, 정광훈 목사를 필두로 한 구구 세력들과 연대하면서 그 다음에 있었던 2022년 총선에서 거의 완패를 했잖아요. 예. 그 길을 다시 걷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집회에서 나온 발언들도 보고 제 길을 의심할 정도였는데 그 모 최고위원은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 무효를 막 그 외치고 또 그 집회 현장에 보면 윤 어게인이라든지 뭐 스탑 더 스틸 그리고 뭐 부정선거 진실을 밝혀라라는 그 피켓하고 깃발들이 막 나부끼고 있었거든요. 거의 뭐 그 국민의힘에서는 공문을 통해서 뭐 집회와 관계없는 피켓이나 뭐 깃발 등을 지참하지 말라라고 공문도 보내고 현장 점검도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구구 세력들이 그런 깃발과 피켓 들고 꽉 자리를 채웠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거기다가 이제 뭐 저 대통령 당선 무효까지 주장하는 이런 상황이면 결국은 국민의힘이 구구 동지자들과 손잡고 내란 옹호를 하고 또 대선에 불복하는 그런 집회를 하고 있다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 내란과 관련된 것 그리고 거기에 또 이번에 정교분리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그리고 정당법 위반 등을 해서 이제 이원 정당의 그 이유들이 하나 더 축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 정당의 이유가 하나 더 축적되고 있다. 서지영 의원께서는 현장에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다녀왔습니다. 뭐 7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네. 모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장애 집회에 나서게 됐는데요.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탄핵 국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장애 집회들이 있었지만 당 차원에서 저희가 그때는 어떠한 장애 집회를 주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의 헌재의 판단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헌재의 판단과 절차에 대한 부당성은 지적하더라도 거기에 저희가 어떤 그 당 차원에서 어떤 위력을 보여서 그걸 과시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라는 지도부의 판단 아래 지도부가 직접 장애 투쟁을 이끌고 지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한 100일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할 때는 야당이지만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항상 협력할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일 동안의 이재명 정권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대한민국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판단이 저희가 선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입법부도 누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상임위 운영 일체를 바라보면 참으로 기괴하게 국회가 운영이 되고 네. 있다. 일방 독주가 되고 있다. 전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민주적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사법부마저 입맛대로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뭐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행정부는 뭐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니까요. 예. 그리고 행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한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더군다나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신 게 선출 권력이 모든 권력의 우위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말씀이시거든요. 선출된 자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삼권 분립의 기본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뭉개는 발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사퇴 압력 이런 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계가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고 위험한 상황에 도달해 있다라는 예. 판단 하에 이제 국민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 많은 또 우리 지지자와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요구 하에 저희가 장애 집회를 하게 된 예. 이유입니다. 정관세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첫 장소를 보수의 심장 또 대구 지역에서도 동대구역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네. 앞으로 이런 장애투쟁 계속 이어나갈 계획인가요? 왜냐하면 장애투쟁을 하는 것 자체가 또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당히 또 뭐 민생 관련된 이런 국회의 또 역할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본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을 지지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 저는 가장 상징적으로 모여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곳이 대구였고, 그 가운데 지난 2월에 그 탄핵 관련한 집회가 있었잖아요. 2월 8일인가요? 세이브 코리아에서 주최했을 때 당시에 경찰 추산만 하더라도 한 10만 명 모였고 주최 측 추산으로는 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었거든요. 그런 상징성들을 고려해서 동대구역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장외투쟁이라는 게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죠. 그러나 최선의 방법을 택할 수 없을 때 차선의 방법이라도 택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장내에서 우리가 소수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이걸 계기로 장외에 가서 직접 국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여론을 좀 확산시키는 데 기여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뭐 2019년처럼 그럼 매주 이렇게 장외투쟁을 할 거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당에선 그런 생각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아마 10월에는 이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있잖아요. 추석 명절도 있고요. 그렇죠. 예, 뭐 요걸 계기로 해서 아마 당분간은 이번 주말에 있는 그 장외투쟁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는 장내에서 다시 예. 우리들의 의견을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서울이라고 일단은 정 전 대변인 말씀 주셨고요. 이성훈 전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야당과의 협치를 생각하면 뭐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뭐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뭐 조언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또 대체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뭐 통합을 생각하면 좀 부담스럽기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왜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심장이라고 하는데 이 심장이 저는 좀 꺼져가고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심장이 그렇지 않아도 팔다리가 안 움직이는데 자꾸 힘든 심장망에서 뭐 계속 하면 되겠습니까? 심장도 꺼지면 국민의힘도 꺼진다. 위헌정당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국민의힘이 그래도 이 국회의 한 축이잖아요. 그 정상적인 역할을 하려면 그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 계속 나오려고 하는데 못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거 뛰쳐 나오려고 한다면 윤 어게인이라든가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것을 좀 깨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그냥 우물이라도 깨버려야죠. 그런데 자꾸 우물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정상적인 작동을 안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되는 원인은 장동혁 대표가 실은 윤석열 대통령 면회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윤 어게인 하겠다 이런 강성 지지자들의 덕으로 당대표가 되다 보니까 결국 좀 깨트리지 못하는 거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서 뭐 하겠어요. 이미 구속돼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꾸 이재명 대통령에서 독재다 쓰레기다 뭐 이런 취지의 표현들을 막 쓰고 있잖아요. 아니 장동혁 대표 당대표 다 되자마자 회담해줬잖아요. 단독 회담을. 단독 회동이 있었습니다. 회동이 있었죠. 네. 며칠 만이잖아요. 그만큼 소통에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야당 원내대표와도 벌써 한 두세 번 만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야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좀 윤석열 전 대통령 좀 버리고 좀 정상적인 정당 구조로 돌아오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사법부도 비판받을 수 있어요.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다 구속시킨 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잖아요. 사법부도 잘못한 게 있으면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국민의힘이 알겠습니다. 사법부를 보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는 잠시 있다가 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런데 서 의원님 이 동대구역 집회 단상에 장동혁 대표가 올라가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김어준의 똘마니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때 상당히 강한 목소리를 냈던 장 대표가 그 이후에는 대표가 된 이후에는 조금 유화해졌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다시 동대구역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강성 대표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뭐 대표님의 어떠한 그 생각이나 이런 거는 뭐 큰 변함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전당대회 때는 또 이제 경쟁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소 조금 더 선명한 언어들을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지금은 뭐 아까 변화가 있는데 다시 강성으로 얘기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그런 상황을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지금까지 어떤 야당이 장애 집회 안 한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은 뭐 장애 집회 안 했습니까? 야당 때? 물론 민주당은 스스로 하지 않아도 장애 집회 대신해주는 장애 집회 외주화가 아주 잘 돼 있죠. 사실 뭐 민노총이나 정교조나 많은 세력들이 또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정권 이제 100일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야당이 이제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국민과 함께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 라고 저희가 판단한 것이고요. 아까 뭐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사실 그 명심 대 어심 이런 얘기는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때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 민주당 안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민주당 어떤 패널이 맨 처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명심과 뭐 김어준의 어심이 뭐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들은 민주당 내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삼통 시대가 왔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용산의 이재명 대통령, 여의도의 정청래 대통령, 그리고 충정로에 김어준 대통령이 있다. 이런 얘기들은 뭐 여의도 바닥에서 그냥 회자되는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신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권의 언어가 굉장히 이렇게 극렬해지고 있는 것. 그건 뭐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사실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희한테. 악수 안 한다고. 뭐 사람이 아닌데 이 정도 얘기하는 거는 뭐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서로 격화되고 있고 에스컬레이터 되는 거는 우리 뭐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서로가 아주 한번 성찰을 해야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일 해동 때는 악수를 했거든요. 김현정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동혁 대표의 김어준 똘마니 발언 직격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SNS에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윤석열 내란 속의 똘마니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반박하고 났었다면 이제는 영영 악수는 없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딸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오는 말이 고야 뭐 가는 말이 고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제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1.5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 대표까지 됐어요. 이제 그 전에는 찬탄파였던 한동훈 전 대표 쪽에 서서 사무총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예. 지금은 이제 반탄파인 친윤계 쪽에 서서 이제 그 당 대표까지 되셨는데 그 변신이 일단 놀랍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아직 당내 지도력이 확고하게 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발언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오바를 일부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인빈 독재니 뭐 똘마니니 하는 그 자극적인 말 이런 것들로 이제 구구 강성 내란 세력들에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내란 정당이라는 국민 비판을 좀 피하려고 뭐 정치 테러 뭐 이런 표현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의도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 다만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리고 장동혁 대표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고 보면 저는 안전히 그 오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구구 강성 지지층에 기대어서 이런 그 극단적인 발언을 토해내면 결국은 합리적 보수와 중도층의 민심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년에 있을 대선의 지방선거에서의 그 패배로 기결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런 그 언행들과 또 국민의힘이 이렇게 밖에 장애로 나가갖고 이렇게 그 국회를 떠나서 장애에 투쟁을 하는 것들은 결국은 저 지방선거 패배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을 지금 휩쓸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해동 의혹과 관련돼서 지금 정치권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해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인데 정전 대변인 이 고발 사유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가짜다, 뭐 네. 거짓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두 분이 주장한 것이 그거잖아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또 정명상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측근 김모 씨 이렇게 4명이 회동을 갖고 부적절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3가지 혐의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했고요. 예. 사실 뭐 이 부승찬 서영교 두 의원이 이른바 면책특권이라는 것에 숨어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책특권 밖에서 처벌받을 만한 사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관련해서 저는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이게 그 삼권 분립 가운데 특히 이 사법부의 독립성에 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대한 사법부의 그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주장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명확하게 하는 것만이 사법 질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수사 당국에서 명쾌한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열린공감TV라고 여기서 지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그 고발장을 접수했더라고요. 예. 저는 그거 굉장히 환영합니다. 열린공감TV가 나경원 의원이 주장한 것 그러니까 AI로 제작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조사하다 보면 결국에는 제보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실제 AI로 조작이 된 음성인지 아닌지 이것도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거든요. 예. 이건 빨리 그 수사 당국에서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사안이 많습니다. 이전 부위원장끼리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부 두 의원에 그치지 않고 정청래 대표 또 김어준 씨 등 10여 명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호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아직 통과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김어준 씨나 정청래 대표가 무슨 말 얘기를 했는지 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서영교 부승찬 의원님이 얘기한 건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이제 의혹 제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건 맞습니다. 다만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동한 것 같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부탁한 것 같다. 이게 민정수석실의 어떤 여권 고위 관계자의 얘기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정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정 총리를 말씀하시는 윤석열 거죠? 전 대통령 1차 두 번이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회동이 있다는 의혹과 예. 두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 전산명 총장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이 두 개의 의혹이 있는데 예. 첫 번째 의혹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특히 계엄도 실은 김민수 의원이 계엄 일어날 거야 이 얘기했을 때 실은 저 방송에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아 이걸 왜 얘기하시지 민주당이 불리할 건데. 근데 정말 일어나고 나서 야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친구 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가능성이 있고 또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실은 명예훼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의혹 제기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뭐 고발한다라고 해서 뭐 형사처벌 대상은 전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 여기 조금만 한 말씀만 제가 말씀해 주시죠.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근데 분명히 그 열린공간 TV에서도 그 녹취된 내용이 AI로 제작된 음성이라고 이제 덧붙여 놨었어요. 그렇게 된 거를 가지고 국회 상임위에서 그걸 녹취를 틀었고 그 몇 달이 지나서 다시 부승찬 의원께서 대정부 질문에 제기하시고 그것을 다시 의원들이 받아서 일파만파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삼류 유튜브에서 제작된 가짜 뉴스 뭐 진위를 알 수 없겠습니다만 네. AI로 제작된 음성 제작 조작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가지고 확인되지도 않은 가짜 뉴스를 집권 여당의 그 다선 의원들께서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시면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시고 그 헌법기관장에 대해서 사퇴를 종용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신 거는 이거 집권당으로서 굉장히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당 차원에서 사실은 사과하셔야 되는 문제고 서영교 의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 앞에 아주 깊은 반성과 사죄를 하실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누구라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문제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알겠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김현정 의원께서 다시 말씀했을 텐데 일단 이 질문 드리면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연다고 돼 있는데 청문회면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오게 되나요? 아니면 누가 나오게 됩니까? 증인 참고인까지 오늘 이제 의결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9월 30일에 10시에 이제 열리게 되어 있는데 이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지난 5월 1일 날 유죄 취지로 9일 만에 그 파기환송한 그 대선 개입과 사법 쿠데타 그리고 그 지기현 그 판사가 그 아무런 그 근거도 없는 그 법적 근거도 없는 지금도 그 문영배 전 헌재 소장이나 법원 행정처장조차도 항고를 통해 다투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란 수기를 풀어준 거 구속 취소한 것 재판 지연하고 걸석 재판을 그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 룸사롱 접대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과정과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라라고 계속 사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국민들은 내년 1월에 윤석열이 풀려날 것이다. 그리고 또 올해 말에 1심에서 무죄가 날 것이다라는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스스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다만 이 회동설과 관련해서 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제보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 등은 분명히 그 AI로 조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전원의 진원지인 그
저 야당의 그 민정 라인하고 야당의 의원이라는 두 분의 그 제보의 출처도 명확히 있고 두 분의 전원이 일치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믿어서 질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열린 공간 TV도 뭐 AI로 만들었다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허위 사실로 지금 고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혹은 제기된 것이고 이거 관련해서는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데 예. 의혹은 제기됐고 본인이 부인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방법밖에 지금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여쭤봤던 것이 30일 청문회에 누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증인하고 참고인이 오늘 채택이 됐는데 네. 제가 명단은 보지 못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 5분의 대법관까지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잠깐만 제가 궁금한 건 증인 채택된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또 있고 한덕수 전 총리도 있고 지기현 판사도 있는데 나온 게 확정이 된 겁니까? 일단 채택이 됐으니까 청문회에서 네. 이제 출석 의무는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5월에도 네. 똑같이 이 청문회가 있었었어요. 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5분의 대법관이 증인 신청됐었거든요. 실제 참석하지 않아서 이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사실 뭐 정치 공세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것밖에는 해석해 볼 수 없는 거고요. 아까 얘기하신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 두 분이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저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문제 제기가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함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상관없이 그냥 어디서 들어가 시중에서 있는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해갖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건 그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 자리를 남용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믿을 만한 제보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면책 특권 없는 자리에서 얘기하라고 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자신이 있다면은 저는 이 문제 제기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 또 이 사퇴 또는 탄핵을 위한 도구로 이걸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실상 이게 면책 특권과는 솔직히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면책 특권은 뭐 잘못된 것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했을 때 이게 면책 특권의 문제인 것이고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나서 이 뭐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재판을 내가 처리하겠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전혀 불법적인 문제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지영 의원께서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 논의 과정에서 참 재미있는 게 부승찬 의원께서 국무총리에게 이 사건에서 질의할 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질문하고 김민석 총리도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계속 만약 사실이라면 이걸 전제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호 반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보의 출처도 불분명하고 제보의 내용이 어떤 우리가 확신의 근거를 가질 만한 내용이 아니라 사람들의 전언에 의한 것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사나 영상에서 그 영상 아래 이것은 AI의 음성으로 제작된 것입니다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잘못 받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서영교 의원께서 AI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아까 발언을 하셨는데요. 네. 이런 점이 굉장히 어떤 그 국회의원들이 그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또는 상임위 질문 과정에서 부여된 면책 특권으로 인해서 확인되지도 않고 어느 정도 근거나 신빙성이 없는 전언들을 그냥 국민들 앞에 마구잡이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의혹이 점증이 되고 굉장히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고 굉장히 국격까지 추락시킬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회자되게 만들면서 나중에는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뭐 서영교 의원께서나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신 분으로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모습이 뭐 국민들에게도 또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상황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한 행사인데 이 행사가 세종대왕과 관련된 국제 컨퍼런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법원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설을 한 겁니다. 이 연설 내용 중에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발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당발 사법개혁을 비판한 발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오늘입니까? 김현정 의원께서도 오만한 개변이다 이렇게 당 차원의 논평을 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정말 그 무슨 막말입니까? 이게 무슨 상권 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오만한 개변 맞죠? 무슨 세종대왕이 법을 그 왕권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게 무슨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본인 때문에 본인이 그 대선 개입과 사법 쿠데타 그리고 그 구속 취소 시켜준 그리고 지금도 재판을 질질 끌게 한 걸 방치해가지고 오히려 내란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그 의혹의 한복판에 서서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할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정말 그 해서는 안 될 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는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민의 그 뜻에 의해서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민심을 받들어 가지고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무슨 왕권 통치 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물타기를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라 생각하고 그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꾸 본질을 그 벗어나지 말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이 묻고 있는 그 대선 개입과 사법 쿠데타 그리고 그 구속 취소, 재판 지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대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한 가지만 덧붙이면 그 상권 분립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사법부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그 재판을 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독립이라 그래서 자기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라는 그런 사법부의 독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도 헌법과 법률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정 의원께서는 이 국제 컨퍼런스 뭐 여러 국가들이 참여한 뭐 필리핀 등의 국가들이 이제 참여를 한 그런 행사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보시는지요? 아니 저는 이 기사를 그 제목만 슬쩍 보고 지나갔었는데요. 아니 뭐 조희대 대법관께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민주당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민주당이 이렇게 발끈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세종대왕께서 어떤 방식으로 법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나라 대법관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인용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민주당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더 찔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지금 막 들었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관이 굉장히 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재판을 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데 그렇게 저희들도 서운한 거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선거법 재판 얼마나 끌었습니까? 633 어찌 지켰습니까? 법에 정해진 거 지키자고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재판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사법 정의고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뭐 사법 쿠데타다. 그리고 물러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내로남불이다. 그리고 코에 걸면 코가르시기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서 의원님 말씀처럼 그 검찰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지금 그 고무줄 잣대로 재판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시잖아요. 지금 장애 집회 이후도 뭐 권성동에 대한 수사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있고 이런 얘기하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여야가 같이 좀 검찰개혁 사법개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권과 상관없이 그런 일이 없도록 검찰개혁, 사법개혁 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면 토론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민주당 제대로 토론합니까? 법사위에서 발언 기회 줍니까? 다 퇴장시켜버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나가라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발언 기회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토론이 되고 사법개혁 같이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당이 장을 만들어줘야죠. 반대만 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그 법사위 말도 이야기를 못하는데 무슨 반대를 합니까? 네. 바로 그 법사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추나대전 추미애 나경원 두 의원의 성씨를 따서 추나대전 심지어는 뭐 나추대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왜 검찰 개혁하자는데 회의를 방해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나 의원이 입틀막 국회다라고 반발을 했는데 또 그전에는 추미애 위원장을 향해서 추할추 법사위원회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정말 격한 반응이 쏟아지네요. 정광재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법사위원회 운영 과정을 보면
정말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이걸 운영하고 있는지 아주 여실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독재라는 말 있잖아요. 독재. 혼자 다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회 운영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3명의 우리 법사위원들을 그냥 퇴장시킵니다. 아까 그 서지영 의원 얘기한 것처럼 토론을 좀 하려고 하면은 퇴장시키고 이러면서 어떻게 건설적인 방안이 논의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저는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간사 선임은 그동안 지난 80년간 만약에 국회가 운영됐다면 그 당에서 선출한 사람에 대한 존중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투표를 해갖고 우리 네. 당의 간사를 반대 당에 있는 사람들이 임명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정말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정말로 그 추미애 위원장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법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데서 시작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간사를 맡을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경원 의원만 간사를 안 하면 이 법사위가 제대로 운영이 될 텐데 이 점을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간사 안 하면 되잖아요. 쉬운 얘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간사를 시켜주면 되는 건데 아니, 가장 쉬운 건. 봐봐요. 이 장동혁 대표가 똘만이라고 하니까 또 우리 정청래 대표도 똘만이라고 하잖아요. 예. 주는 대로 받듯이 나경원 의원이 초소들이 뭘 알아. 그러니까 또 우리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오빠한테 뭐 좋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패스트트랙에서 2년 구형받았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그런데다가 남편도 법원장이에요. 또 피감기관이고. 현직 법원장인가요? 맞습니다. 네. 현직 법원장이고 그래서 실은 간사를 임명 안 해준 것도 관행상 없었지만 또 이런 분이 간사한다고 나온 경우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저는 초선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잘 아시는 분이니까 스스로 간사 안 하는 게 저는 국민의힘에게도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나경원 의원보다 더 잘 싸운 사람을 간사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꼭 나경원 의원을 왜 이 자리에 넣어야 될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서지영 의원 뭐 할 말씀? 저는 사실은 뭐 이 법사위의 행태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법사위에서 일어난 추미애 의원님의 발언은 제가 그래도 우리 그 여성으로서 그 굉장히 옛날 민주당 당대표까지 하시고 그래도 많은 여성들의 또 어떻게 보면 또 기대를 안고 있는 분이십니다. 추미애 의원님은. 그런데 오늘 동료 여성 의원을 향해서 뭐 오빠 이런 발언하시는 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같은 여성 의원이 그 동료 여성 의원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여성 의원에게 굉장히 사적 관계를 연상시키게 할 뿐만 아니라 헌법 기관에 대한 아주 굉장한 무례죠. 무례이고 국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뿐만 아니라 여성 전체에 대한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그리고 아주 성차별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주체성을 깎아내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말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의 법사위원장께서 더군다나 여성 다선의원이신 법사위원장께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 국민들 앞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여성들 앞에 사죄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했죠. 여적여라고. 네. 어떻게 이러한 성차별적인 그런 발언들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성차별적 발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 법사위에서 그 파행된 그 오늘 그 파행된 그 이유가 그 피켓을 이렇게 그 설치를 했잖아요. 그 뛰라고 그랬는데 계속 뛰지 않고 그래서 경고를 한 것이고. 예. 근데 오늘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럼 그 발언을 하면 그거 관련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미 표결까지 해서 부결된 그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이제 그런 질서 유지권 같은 걸 발동했던 그런 것 같은데. 3명 퇴장하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네. 뭐 사실 막말과 관련해서는 서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독인 계기는 아닙니까? 사실 각교택 위원 오늘 제가 그 윤리에 제소하고 왔습니다. 저 원내 대변이라고 같이 가자 해서 같이 했는데 법사위원들하고 그 박지원 의원한테 그 사모님 뭐 하세요?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막 그 이렇게 막 얘기 막 던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 나경원 의원도 뭐 비길 저거 비길 데가 없잖아요. 그 뭐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어. 뭘 한다 그래. 뭐 그런 얘기 뭐 서슴없이 먼저 국민의힘에서 제가 보면은 항상 먼저 도발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회의와 관련된 논의들을 좀 하면 좋겠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계속 딴 얘기를 하면서 정쟁화시키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서로 간에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계속 이어지는데 저는 그 나경원 간사의 문제는 좀 전에 우리 이승은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적합한 다른 분으로 다시 추천을 하지 않으면 일사부재해서 어차피 정기회 동안에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다른 분들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여야 간의 간사끼리 그 합의를 해가지고 상임위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예.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은데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더 이 질문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5일입니다. 25일 안으로 지금 정부조직법, 그러니까 검찰 조직도 있고요. 또 방송통신위원회도 있고 또 관련된 정부 추가적으로 재정경제부도 있고요. 이 국회 행안위를 이제 일단은 통과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 통과가 이제 25일 안으로 추진이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무제한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까요, 서 의원님? 지금 이제 뭐 의견들은 분분합니다. 정쟁적인 법안들 그리고 일방 처리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론이고요. 그리고 또 민생 법안들도 중간중간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협조할 부분들을 협조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국회를 너무나 일방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 사실은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도 뭐 여당 의원님들도 열심히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고 있어서 과연 필리버스터가 야당의 그 유일무이한 수단인가라는 점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회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도 유념을 해야 될 것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되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속도전을 내고 있거든요. 논의나 회의나 토론 없이.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마지막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께서 한번 그런 질의를 하셨죠. 그런 식으로 가면 정부 조직법에 해당되는 부수적인 법안들이 한 700건이 된다. 그 매일 그 모든 법안을 필리버스터 하면 2년이 걸립니다. 2년이. 예.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런 수단까지 써야 하는가, 야당이. 저는 사실은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토론 문화 그리고 합의와 협의를 해나가는 국회의 본래의 모습을 여당이 주도적으로 복원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꼭 계속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검찰 개혁은 국민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는 문제, 중수청 설치하는 문제 이게 또 급하죠. 재정경제부가 너무 비대화돼서 금감위원회 부분 그 부분을 좀 분리하고 예산 부분 분리하는 문제 이 부분도 좀 시급한 문제 같고요. 또 대통령이 정부가 새로 발생하면 어떤 정부든 다 그랬어요. 자신들이 어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책 방향과 맞춰가려고 했고 네. 이런 부분은 그 정부가 하고자 하는 철학과 비전과 일치시켜주는 그 조직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야당이 협조했던 것이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좀 협치를 통해서 신속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시발점이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묻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여의도 내변인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전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자 지금 미국 방문길에 올랐죠. 출국 전에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일전에는 그대로 서명을 했더라면 탄핵을 당했을지도 탄핵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것도 거론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그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랬냐면 별도의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우리 5,200만 국민이 야 정말 협상 잘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거대로 했다면 나 탄핵됐을 것이고 지금 3,500억 달러 계속 투자 요구하는 거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 제2의 외환위기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전 대통령이 솔직하게 국민에게 그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뭐든지 불투명해요. 뭐 일본과 비교한다는 것도 저는 뭐 딱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예. 하여튼 일본은 관세율 15%로 조정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25% 그 전혀 확정짓지 못해서 계속 기업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욕에 간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한미 간의 중요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지 않아요. 예. 이런 현안을 두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은 제대로 못하는 걸 보면 무언가 한미 관계에 관련해서 삐걱거리는 게 있다라는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2008년에 우리가 미국과 FTA하고 소고기 협상 할 때도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다 공개하라고 그때 당시에 가장 소리 높여서 주장했던 진영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무엇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네, 이 대목인데요. 장동희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시사지 타임 인터뷰에서 내놓은 미국이 제시한 관세협상안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 발언에 대해서 사실상 관세협상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정일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죠. 국민의힘은 이 협상이 완전 실패하기를 고사를 지내는 것 같아요. 아주. 보면 지금 이 관세 협상에 서명 못 하고 있는 이유를 모릅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지. 그리고 지금 미국의 싱크탱크의 그 선임 연구원조차도 이런 그 합의안에 서명하니 차라리 그 이 관세가 내려가지 네.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기업과 노동자에게 투자라고 하잖아요.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3,500억 불이면 거의 480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그 외환보유고의 84%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투자하는 방식을 저희는 처음에 이거 보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480억을 조달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현금으로 원하는 방법으로 그것도 그 수익의 배분과 관련해서도 그 원리금을 상환할 때까지는 5대5로 하다가 나중에는 90%를 다 수익을 미국이 가져가는 네. 이거는 협상이 아니라 약탈이죠, 약탈. 이런 그 악마의 디테일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서명을 합니까? 그리고 그 외교라든지 국익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오늘도 우리가 이제 초선 의원들이 미국 대사관에 찾아가서 미국 그 직무대리 면담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네.
또 얼마 전에는 이런 트럼프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자회견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는 국회 차원에서도 비판할 건 비판을 함으로 인해서 정부가 미국과 협상해서 지렛대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는 게 저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성훈 전 부위원장 말씀 듣고 서지영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김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협상 전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탄핵 또 대통령이 금융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순순히 들어줄 수는 없다. 이건 일종의 협상력을 최고조로 올리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협상 과정을 공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협상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건 맞습니다만 협상 과정에서 공개하면 미국이 지금 삥 뜯고 있습니다. 뭐 이런 속된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 말하면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좋은 결과 나올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전문직 비자도 매년 1억 5천만 원씩 달라고 그랬다가 이 한 번만 내면 된다고 그랬다가 지금 굉장히 미국을 위해서 모든 나라에서 지금 돈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미국 돈을 달러를 그냥 빨아들이겠다는 건데 예. 굉장히 나쁘다. 그리고 지금 이시바 총리 사퇴했잖아요. 왜 사퇴했겠습니까? 사실상 미국과의 투자 협정에 실패한 겁니다. 5,500억을 갖다가 원금이 상환되면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 투자처도 미국 마음대로 결정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원금이라도 상환하면 되는데 미국 마음대로 위험한 곳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되면 일본은 아무것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관세 25%를 15%로 내렸는데 5,500억 달러 날리면요. 손해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3,500달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줄 수가 없어요. 달러 외환보유고의 86%인데 이거 지금 줘버리면요. 어떻게 IMF 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일본은 준기축통화국이어서 일본 엔화를 많이 다른 나라와 유통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국 돈은 유통되는 곳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러면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없으면요. 한국은행에 달러가 없어서 IMF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대통령이 도장 안 찍고 온 거 정말 잘했다고 박수 쳐줘야 돼요. 방금 전에 이성훈 전 부위원장이 삥 뜯고 있다고 한 부분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로 바꿔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한 말씀만 네. 드리자면 이렇게 3,500억 달러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현명하고 전략적 사고를 했다면 3,500억이 아니라 이거 2,500억 뭐 2,000억으로 줄여왔었어야죠. 미국과 일본이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일본과 우리가 이렇게 다르고 우리가 미국에 전략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해 갖고 이걸 줄여왔었어야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성공적인 협상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김현정 의원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트럼프 이 행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약탈에 가깝다. 또 국민의힘은 지금 협상 잘못되라고 지금 고사를 지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아유,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고사를 지내겠습니까? 네, 그런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 아까 김현정 의원님 말씀 듣고 제가 오히려 궁금한 게 있었어요. 서명 못한 이유 다 알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서명 못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그 한미 정상회담 하고 돌아와서 강윤정 대변인께서 서명을 할 필요가 합의문이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강윤정 대변인의 입장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 아니겠습니까? 서명을 할 정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된 협상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정부가 아직은 공개할 수 없는 어떤 이면에 굉장히 대화가 잘 됐었구나라는 기대를 가졌죠.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우리 당도 그렇고 많은 언론들이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도 굉장히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여러 가지로 평가에 대해서. 네. 그런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명 못한 이유 다 알고 있지 않냐. 합의문을 쓸 수 없었던 이유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강유정 대변인의 얘기를 또 국민들이 오독한 겁니까?
또 국민을 뭘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왜 한미 정상회담이 결과 끝냈을 때는 너무나 잘된 회담이었다고 그 자화자찬에 아주 극치를 달렸고 더불어민주당도 아주 엄청나게 고평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언론들도 뭐 며칠 동안 언론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보도들이 아주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서명을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급변하게 된 이유를 저는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거죠. 3,500억 달러 이렇게 했으면 나 탄핵당했을 거다. 이거 무슨 황당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리고 대통령께서 대통령 입으로 탄핵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언급해도 되는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 못해먹겠다 얘기한 거 하나 가지고 정치권이 아주 벌집을 쑤시듯이 들고 일어났었습니다. 예. 저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신중한 언어를 선택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서명 못하는 이유 다 아는 거라면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왜 강유정 대변인은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엄청난 교착 상태에 와 있는지, 왜 이렇게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협상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처음에 그 협상할 때는 구두로만 하고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와의 할 때. 그러면서 나중에 합의문을 만들 때 그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합의문을 만들 때 무리한 요구들을 많이 넣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두로 얘기할 때는 그때 다 국민들한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미국에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서 요구가 예상되는 많은 항목들이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뭐 국방비 증액도 있었고 방위비 분담도 있었고 그 쌀과 소고기 그 수입과 관련된 것들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대미 투자액 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국방비나 방위비라든지 뭐 또 그리고 쌀 소고기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방어를 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의 장점인 마스가 프로젝트를 잘 어필을 해가지고 조선업이나 반도체 등등을 미국 현지 보면 공장을 증설하고 이런 등을 해가지고 잘 방어를 했다라는 게 그 사실 팩트였고, 그거는 뭐 국내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트럼프가 그 디테일한 합의문 서명할 때 그런 요구들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요구들을 넣다 보니까 그럼 그 이런 국익의 그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관점에서 손해 보는 그런 합의는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좀 뭐 대미 투자액도 3,500억 불과 관련해서도 지금 그 당시에도 그 일각에서는 뭐 일본은 뭐 5,500억 불인데 우리가 3,500억 불이면 GDP가 예. 2배인데 뭐 너무 많이 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미국의 기준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본 그걸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고, 무역 적자는 600억 불로 한국과 일본이 알겠습니다. 비슷한 수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방어를 했다. 예. 이런 평가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그 과정에 뭐 이런 논란들보다는 트럼프의 럭비공 같은 스타일이 빚어낸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은 요거를 잘 국익 중심으로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필요할 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통일교 관련된 부분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지금 구속영장, 이 구속 심사는 종료가 됐고 빠르면 오늘 늦은 밤 또 내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먼저 이성훈 전 부위원장께서 법조인이시니까요. 지금 이 구속 실질 심사가 이루어진 이 혐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통일교 측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둘 다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일단 권성동 의원한테 정치 자금을 1억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명품백을 전달했다는 거고요. 건진법사입니다. 네. 예, 그렇죠. 건지법사를 통해서 줬다는 거고요. 그 대가로 뭐 캄보디아 개발 자금, 이게 원래 7억 달러가 차관 제한이었는데 한 30억 달러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해마다 굉장히 많은 액수의 금액이 늘었어요. 그래서 예. 이 청탁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또 도박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그 도박 정보, 수사 정보를 흘렸더니 그 증거를
인멸했다, 교사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또 김건희 씨 명품백 사주는 거 이거 본인 돈으로 산 게 아니라 교회 자금으로 샀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이다. 이 네 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범죄가 굉장히 중대합니다. 또한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다 자기가 통일교의 신적인 존재고 거의 하나님의 독생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로 유일한 독생녀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자신을 높게 하고 통일교 신도들은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거 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저는 구속영장이 충분히 발부될 거로 보는데 만에 하나 기각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분이 83세이고 뭐 심장 시술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도주 우려라든가 건강상 염려로 해서 기각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이나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 저녁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건진 예. 전 대변인, 이 통일교 관련된 이 국민의힘 관련 의혹을 제기할 때 2023년 지금 당원 명부도 압수수색해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서 대거 입당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는 빠져 있어요. 이거는 왜일까요? 충분히 특검이 이것을 범죄를 증명할 만큼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나중에 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우리 당원 가운데 11만 명이 통일교인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2011년에 문형진이라는 그 통일교의 그 문선명 총재 칠남이죠. 이분이 국내 언론에서 인터뷰했을 때 통일교 교인이 몇 명이라 그랬냐면요. 19,000명이라고 했어요. 19,000명. 실제로 한 달에 2번 이상 참석한다. 예배에 참석한다. 헌금을 한 사람 19,000명이라 그랬는데 지금 11만 명이라는 사람이 우리 당에 가입해 있을 거라고 저는 객관적 증거를 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2023년 그 당대표 선거를 뽑을 때 우리가 전체 당원이 16만 명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3,500명 정도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도가. 그럼 이걸 갖고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우리 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했다.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증명할 거며 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가입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강요에 의한 가입인지 권유만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가입하겠다라고 했고 또 당비도 대납을 했는지 실제 본인이 계좌에서 낸 건지 이런 걸 따져본다면 저는 그거를 법정에서 증명해내기 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정교 분리의 그 헌법 정신을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 정당이 된다. 이건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분 의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정전 대변인의 의견에 대해서는요. 일단 통일교가 많이 받아줬겠죠. 조직을 왜 동의했겠습니까? 받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또 돈도 줬다는 거잖아요. 다만 이게 이제 몇 명의 당원을 모집했는지 이건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11만 명이라는 게 이름이 일치된 사람이 11만 명이라는 거예요. 통일교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과 당원 명부에 있는 이름이 일치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생년월일은 안 따져본 거라는 말씀이시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생년월일까지 못 갔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려고 하는 시점 그 시점에 있어서 집단적으로 가입된 사람들 그리고 그 당비가 통일교에서 지급됐는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지급됐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 정당법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수사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 이번 구속영장이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압수수색했고 일치 작업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영장에서는 안 넣어서 다툼의 여지를 없앴던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정당법 위반등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 수사를 통해서 기소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국회의원에게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근황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오는 24일 첫 공판 기일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법원이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을 이제 받아들였다고 해서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여사 모습을 국민들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관련된 수사건이 많습니다. 김건희 특검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다른 쪽의 특검과 관련된 김건희 이 여사와 관련된 수사건도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크게 주목될 부분인지 두 분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서지웅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면요. 뭐 굉장히 제가 아까 잠깐 나올 때 보도를 봤는데 그러한 방식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례적인 것 자체가 이례적인 거죠. 왜 이렇게 이례적인 그런 방식 뭐 촬영을 허용하고 법정에 있는 모습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판단을 내렸는지 제가 볼 땐 그것이 과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정말 충족시키는 것인가. 그리고 그게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그 국민들에게 이익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나 망신 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의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소위 말하는 김건희 특검이라고 해서 그 민중기 특검이죠. 특검에서 네, 한 맞습니다. 13명 정도를 구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명 정도를 그랬는데 13명 구속했는데 그중에 제가 알기로 한 70% 9명은 김건희 여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건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별건 수사로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민중기 특검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되니까 네.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무능함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아까 그 당원 명부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 저도 당의 직전까지는 조직부총장이었기 때문에 특검에서 저희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나올 때 저도 같이 대치도 하고 수사관들하고 예. 얘기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당시의 영장들도 허술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120만 명이라는 통일 교도 아까 뭐 사실은 1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거의 뭐 한 대전 시민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통일 교도의 명단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 의원님. 김건희 여사의 그 의혹이 16가지에다가 더 추가됐죠. 더 추가돼서 정말 화수분처럼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그 당연히 국정농단과 이제 직결되는 그 의혹이다 이제 유죄로 판결되면 다 중범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한 그 대통령의 영부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재판 중개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는데 그동안 오히려 하지 않은 게 이상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그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의 불법 계엄의 트리거가 김건희 때문이었다라는 진술도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 빨리 이제 그 내란도 종식하고 국정농단 이런 것들 다 조속하게 수사해서 재판에서 종결하고 이제 예.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예. 재판들의 수사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